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결혼 5년 차인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여러분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받으셨나요? 그게 혹시 나중에 빚처럼 돌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신혼집을 받았었거든요. 처음엔 진짜 성모 마리아처럼 자애롭게 굴더니 자기 삔 또 좀 상하니까 그걸로 사람 휘두르려는 거 있죠? 그런 열받는 시댁을 경험하신 분들께 제가 대리로 사이다 한 잔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듣고 조금이나마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참지 않는 여자로 자랐어요.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누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건 아니라는 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성격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이에요. 저희 집은 늘 웃음이 많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저한테 늘 싸우지 말고 그래도 싸운다면 이기고 들어와라 라고 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좀 과격하죠. 근데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엄마 아빠가 아들밖에 안 키워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엔 오빠가 둘 있거든요. 둘 다 저랑은 나이 차가 좀 나서 저는 집에서 거의 막내 공주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일궈놓으신 교육 방식은 아들 특화이다 보니 저를 마냥 부둥부둥 하시진 못하셨죠. 심지어 오빠들도 저를 공주 취급해주긴커녕 밖에 나가면 저를 들러리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래도 누가 저를 건드리면 바로 그 오빠들이 달려왔죠. 우리 막내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 이러면서요. 그게 어린 저한테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죠. 집안은 늘 시끌시끌했지만 저는 그 단단한 울타리 속에서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막내라고 봐주는 일은 없다고 하셨고 저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금지옥엽 막내딸이지만 험하게 자랐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애들이 발레 학원 갈 때 저는 태권도 도복 입고 발차기를 했거든요. 도장에서 땀 흘리다 쓰러질 때까지 훈련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애들이랑 피카츄 돈가스 사 먹고 놀다가 이빨도 깨져보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말갈량이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도 남녀 가릴 것 없이 친구들도 많아서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맡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멋진 의리녀로 통했기 때문에 저는 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저마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마냥 예전처럼 살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딜 가도 제가 드세 보인다면서 영 인연이 안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다 20대 후반쯤 됐을 때였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다가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밀린 빨래하고 잠깐 커피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진 않았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술자리를 권해주셨거든요. 내가 저번에 지연 씨한테 수요 한잔해라는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기억나? 네, 그때 잠깐 얘기하셨죠? 수요 한잔회인데 시간 안 맞아서 맨날 금요일에 만나신다고 했던 그거요? 음, 이번에도 시간 안 맞아서 금요일이 됐지 뭐야.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야근하게 돼서 못 나온다네. 지연 씨, 오늘 약속 없으면 나랑 같이 가볼래? 저번에 지연 씨도 웃기다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헉, 진짜요? 사실 진짜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끼면 혹시 모임분들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에이, 그런 것 아니야. 나도 맨날 모르는 사람으로 한두 명씩 바뀔 때 있어. 지연 씨 요즘 심심하다며. 같이 가자. 그 말이 괜히 반가웠어요. 사실 전 그 모임이 궁금했거든요. 요즘 매일 쳇바퀴 같은 일상이 지겨워졌던 터라 회사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기분도 좀 전환되고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수요 한잔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날 저녁이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강남 골목 안쪽 간판 불빛이 희미한 작은 이자카야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튀김 냄새랑 웃음소리가 확 밀려왔죠. 사람들은 이미 얼굴이 빨갰고 처음 보는 저한테도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찾았어요. 그때 구석 쪽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박정규 씨였어요. 그 사람은요, 한마디로 순둥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느껴졌어요. 누구 하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요. 다들 시끌시끌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적당히 웃고 적당히 고개 끄덕이고 누가 말 걸면 성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세상과 부딪히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처럼요. 정규 씨는 원래 이렇게 순하세요? 순하다고요?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요. 그래요? 보기엔 그냥 다 좋다고 하실 것 같은데. 보통 그렇긴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요. 결국 순둥이잖아 하고 생각하면서 웃었는데요. 계속 지켜보니까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순두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들 술 한 잔 걸치고 조금 선 넘는 말 하려고 할 때마다 웃으면서도 할 말은 하고 또 똑부러진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거짓은 아니었더라고요.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눈길이 갔죠. 그날 집에 오는 길에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다음 주에도 모임에 나갔어요. 저는 원래 한번 기분 전환 삼아 가려고 한 건데 오늘도 정규 씨가 올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진짜 왔어요. 이번엔 제 맞은편에 앉았죠. 눈이 마주치자 먼저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묘했어요. 꾸밈 없는 그냥 사람 좋은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대화를 참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마음에 들면 망설이지 않고 직진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규 씨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영화 아직 보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속으로는 뜬금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일단 던져봤죠. 근데 웬열 이 사람 생각보다 저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더 자주 보게 됐어요. 몇 번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 서로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죠. 몇 번을 더 만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다행히 한쪽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었죠. 우리의 연애는 순했어요. 정말 순한 맛 그 자체였거든요. 다투는 일도 없고 서로한테 상처 주는 말도 없는 행복만 가득한 그런 연애를 했답니다. 그렇게 4년의 연애를 하고 영쑥맥 같았던 남자친구가 4주년 되던 날 나에게 정말 멋들어진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정성껏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정성이 가득한 프로포즈였죠. 차에다가 풍선을 가득 실어놓고 반짝이 장식까지 해놨더라고요. 우주 매림이 같은 솔직히 흔하디 흔한 프로포즈라 처음 봤을 땐 좀 웃겼어요. 이런 걸 진짜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그걸 직접 보니까 그 흔한 말이 세상 제일 진심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때 저한테는 누구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감동적인 그런 프로포즈였기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야 남편이 사실은 홀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장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가족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4년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해도 한사코 말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홀어머니의 장남에 게다가 늦둥이 장남이라 하니 그게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머니가 홀로 키운 장남이니 거기에 거는 기대치도 엄청나실 거고 시집살이도 만만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 가족이랑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고 또 내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의 가족이니까 그조차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편견이 무섭다고
시모랑 시동생 둘 다 엄청 착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드라마에서 보던 시댁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나를 완전히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문을 여니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정규가 평생 여자친구 한 번 소개를 안 시켜주더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려오려고 그랬나 보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래. 인사도 곱게 하네. 밥은 먹었어? 뭐 먹고 싶어? 그날 시어머니가 직접 차를 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지연 씨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정규는 말이 없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아, 말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느낌이었어요. 시동생도 조용하고 예의 있었고 웃을 때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 집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어머님은 혼자 아들 둘을 키우신 분이라 그런지 말끝이 단단한데 또 이상하게 정이 있었어요. 내가 딸이 없어서 섬세하지는 못해. 지연이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주면 좋겠네. 그래도 우리 정규가 지연이가 그런 건 똑부러진 애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안심이야. 그 말이 그렇게 고맙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도 순탄하게 잘 흘러갈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결혼식장 예약하고 예복 맞추고 신혼집 얘기 나오고 예단이고 예복이고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예상보다 더 잘 풀리는 거예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렀어요.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그리고 남편도 다들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님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지연아 뭐하니 이렇게 툭 던지시는데 그날은 조심스레 지연아 시간 좀 있니? 하시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내가 뭐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조금 긴장한 채로 만나러 갔더니 제 눈을 딱 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연아, 너희 신혼집을 내가 해줄게. 신혼집을요? 어머님께서요?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너무 놀라서요. 아니 어머님, 신혼집은 저랑 정규 씨랑 반반해서 준비하면 돼요. 그걸 어머님이 다 부담하신다고 하면 제가 너무 죄송하죠.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진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기를 살짝 저으시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마음이 그래.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억지나 체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순간 마음이 확 풀리면서도 이게 너무 큰일이라 감사하면서도 살짝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아휴, 그걸 어머님 혼자 감당하신다니까 제가 더 걱정돼요. 지연아, 내가 정규랑 정민이가 어릴 때 남편이 먼저 갔다고 했잖니? 그때부터 혼자 애 둘 키웠어.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그렇게 벌고 모은 돈이야.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애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둔 거다. 이럴 때 안 쓰면 어디다 쓰겠니?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 울컥했어요. 자랑하는 말투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흘러나오는데 괜히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다른 집은 사위가 100년 손님이라는데 우리 집은 며느리가 100년 손님이야. 그것도 지연이 너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고 맏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줘도 아깝지 않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 그 말이요.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 생각해 오신 듯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수긍하는 듯 하자 제 부담을 덜어주고 싶으셨는지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어떤 약속이요? 큰 거 아니야. 그냥 며느리 역할 잘해달라는 거야.
내가 부르면 군말 없이 와주고 남편 잘 챙기고 시어미한테 잘하고 시동생한테도 잘하고 나는 그거 하나면 더 바랄 게 없어. 솔직히 말만 들어놓으면 좀 그렇긴 한데 그 말투가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가족이 되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쩌다 힘든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니까요. 그 정도야 뭐 당연히 해야죠.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역시 지연이다. 며칠 뒤에 남편이 집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세상에 시세로 10억이 넘는 집이더라고요. 진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니 신혼집을 해주신다 했을 때도 놀랐지만 그래도 어머님 혼자 벌어서 얼마나 버셨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시댁에 잘해야만 하는 정도의 매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집 어딘지 봤지? 행여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정규랑 싸우지 말고 혹시라도 속썩이면 나한테 바로 말해.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내 말이라면 꼼짝 못했으니까 내가 아주 호되게 혼내줄게.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큰 도움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잘 살게요. 그래, 나는 너한테 그 말 들었으면 됐어. 그때는 진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이 저렇게 순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나도 이 집 며느리로서 잘해야겠다. 마음을 딱 그렇게 먹은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다짐 진짜로 지켰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거든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말만 되면 제가 먼저 시댁 가자고 말했죠. 밥 먹고 나면 설거지며 청소며 정리까지 제가 알아서 척척했거든요. 여보, 좀 앉아있다가 해. 엄마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아니야, 째깍째깍 안 치우면 오히려 더 신경 쓰여.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님 사과라도 깎아드려봐. 그렇게 저는 듬직한 맏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행히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꼭 그러셨죠. 지연아, 너는 진짜 복덩이다.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 들어와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하게 흘러가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랑도 딱히 부딪힐 일 없었고 저도 이제 며느리라는 자리가 낯설지 않을 만큼 익숙해졌던 시기였거든요. 뭐랄까, 서로 조심은 하되 불편하지 않은 거리감? 그런 게 잘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복 받은 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남편도 퇴근 후엔 집안일 조금씩 도와주고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반찬 싸주신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럴 땐 또 괜히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시모랑 며느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구나. 나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싶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지 싶기도 했죠. 근데요,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평온이 얼마나 덧없는 건지 그땐 몰랐어요.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게 됐거든요. 늘 그렇듯이 어머님은 반찬을 덜어주시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 끄덕이며 밥 먹고 시동생은 뭐 말 한마디 없이 고기만 굽고 있었죠. 평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었는데 딱 그날만은 뭔가 공기가 묘했어요. 밥상 분위기가 괜히 조용하다 싶더니 시동생이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 순간 다들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숨겨둔 말 꺼내는 사람처럼 입을 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 평온하던 분위기를 와장창 깨버렸죠.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밥이 목에 걸렸어요. 진짜 뿜을 뻔했죠. 시동생이 얼마나 쑥맥이었는지 아세요? 남편보다 훨씬 더 심했다니까요. 저는 속으로 이런 사람은 대체 누구랑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을걸요? 뭐라고?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가 임신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모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젓가락을 떨어뜨리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근데 셋 다 동시에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던 거예요. 걱정만 했던 시동생이 그래도 결혼을 한다니까 늦게나마 잘 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러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 뭐 애가 생겼다는데 어쩌겠니. 됐다 됐어.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허탈하면서도 안도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도 같이 웃었죠.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까요. 며칠 뒤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시모는 아침부터 분주했거든요. 지연아 김치 좀 더 꺼내와라. 국물 간 봐봐. 하면서요. 저는 그런 시모가 귀여워서 같이 도왔죠. 시댁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데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첫인상이 꽤 강했어요. 동서로 온 그 여자가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사람 귀를 눌리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원래 저도 한 기쌤 한다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노무사래요. 전문직에다가 일도 잘하고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더라고요. 노무사라는 걸 알자마자 시모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놀라다가 이내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 어쩜 이렇게 반듯해.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이야 노무사라니 우리 작은 며느리 복이 있네. 그 대화를 옆에서 듣는데 마음 한켠이 서늘했어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찝찝해서 웃는데 얼굴 근육이 어색한 기분. 그래도 그땐 그냥 웃었어요. 뭐 새 식구 왔는데 이 정도 관심쯤이야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시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제가 전화를 걸면 지연아 밥 같이 먹을래? 하시던 시모가 이제는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급히 끊으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예전엔 제가 음식 다 준비하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하셨는데 이제는 이번엔 새 식구 생긴 기념으로 갈비찜 좀 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보니까 은근 동서도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은 거예요. 시모가 저를 대우하지 않고 무시를 하니 당연히 동서도 그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뭐 했느냐고요? 전에 시모가 말했던 것처럼 시모 말이라면 죽을 못 쓰는 놈이라 제 엄마가 저를 대놓고 무시해도 찍소리 하나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지 않고 배기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그 동서를 그렇게 예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다는 말을 은근슬쩍 자주 흘리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쉽지가 않았어요. 병원 다니면서 별의별 방법 다 해봤는데도 결과는 늘 같았죠. 그래서 언젠가 기적처럼 찾아올 그 아이를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라는 사람은요. 그런 기다림도 없이 툭 혼전 임신으로 손주를 안겨드린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 눈엔 그 애가 금덩이요. 동서는 그 금덩이를 낳아준 천사처럼 보였겠죠. 진짜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전까진 저만 보던 분이 이제는 눈의 하트라도 그려진 사람처럼 동서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웃음도 안 나왔어요. 어쩌겠어요. 나 싫다는데 가서 어머님 저 좀 좋아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바보같이 간이고 슬개고 다 빼주면서 저 잘할게요. 이럴 수도 없었고요. 남편은 또 장남이랍시고 맨날 중간에서 눈치만 보지 제 편 들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래서요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그래 비교할 거면 해라. 나는 이제 내 인생 산다. 그렇게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기대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시모의 생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그 해는 그냥 생일이 아니었어요. 칠순이었거든요. 제 아무리 요즘 사이가 좀 서먹해졌다지만 그래도 칠순은 그냥 넘기면 안 되지 싶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인사라도 성의 있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했죠. 여보, 어머님 칠순이잖아. 그래도 식사 자리는 제대로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렇긴 하지. 근데 당신 괜찮겠어? 요즘 회사 좀 힘들다며. 영끌해야지 뭐. 돈이야 아끼고 모으면 되는 거고. 어머님 칠순은 한 번뿐인 거잖아. 그렇게 저는 먼저 식당을 알아봤어요. 분위기 괜찮고 음식 깔끔한 곳으로요. 요즘 어머님이 동서 때문에 눈이 조금 높아지신 것도 있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허영도 조금 늦어서 일부러 무리하게 비싼 곳으로 예약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죽이 잘 안 맞는 시동생 내외지만 두 사람에게도 자리에 참석해달라 부탁하곤 시모에게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식당 예약했어요. 다 같이 식사해요. 식당을 네가 잡았다고? 어디로 했는데? 강남 쪽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음식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비싼데 아니야? 조금은요. 그래도 어머님 칠순이신데 대충 아무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말이 뭐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요. 오랜만에 어머님이 제 말을 순순히 받아주신 게 좋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칠순 당일이 됐어요. 오랜만에 시모, 시동생, 동서, 저, 그리고 남편까지 다 모였죠. 식당 안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진 않아 보이셨어요. 음식이 마음에 드셨는지 반찬이 괜찮다고 하시며 잘 드시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오늘은 무사히 지나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제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금액을 정한 거였죠. 사실 아까 남편이 말했듯이 그 시기에 저희 회사 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제 월급이 몇 달째 감축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형편상 30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도 음식점도 예약했고 돈으로 환산하면 꽤 되니까. 게다가 선물의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님, 많이는 못 넣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렇게 봉투를 내밀었는데 시모가 처음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근데 봉투를 슬쩍 열어보시더니 그 미소가 아주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나지 뭐예요. 이게 뭐야? 네? 이게 뭐냐고. 봉투 안에 든 게 이게 뭐냐? 요즘 저희 사정이 좀 그래서요. 그래도 성의로. 그 다음 순간이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시모가 그 봉투를 제 앞에 던졌어요. 정말 식당 한가운데서요. 봉투가 탁자에 부딪히면서 돈이 조금 흘러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이게 뭐야 이게. 칠순에 이딴 거 던져주고 생색이야? 내가 거지야? 30만 원? 진짜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온다. 네? 어머님, 그래도 제 성의가 있는데 거지라뇨. 그리고 목소리 좀 죽이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들은 시어머니 칠순이면 금붙이라도 걸어드린다는데 넌 맏며느리라는 게 고작 이딴 걸 쥐어줘? 그리고 뭐 목소리를 죽여?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시모가 혼을 내면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지 어딜 가르치려 들어? 뭐가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건지 악에 바친 사람 그 자체였어요. 그 소리가요. 진짜 식당을 찢었어요. 결국 모든 테이블 사람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쳐다봤다니까요. 제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더라고요. 창피하고 분하고 황당해서 입만 쩍 벌렸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상스러운 욕은 처음 들어봤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도 그런 욕은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시모 입에서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진짜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시모가 늦게 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보다도 시모가 연세가 더 많으셨는데 그렇게 나이를 드실 대로 드신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상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게 어떻게 현실성이 있었겠어요. 여기에 다 적지도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시모는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욕을 퍼붓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숨을 헐떡이며 씩씩거렸죠. 그리고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이러더라고요. 니녀는 내가 해준 집에서 살 자격도 없어. 알겠냐? 그 집 이제 네 동서 앞으로 돌릴 거야. 알아들어? 그 말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코미디 같았어요. 칠순 생일날 용돈 30만 원 줬다고 집을 뺏겠다는 시어머니라니 진짜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허둥지둥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입 닥쳐. 네 마누라부터 바로 잡고 말해.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해야 돼? 내 칠순에 30만 원이라니. 내 호강은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사람 취급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리에 저는 그냥 멍하게 시모를 쳐다봤어요. 그때는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라 저도 모르게 깨르륵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다 끝난 거죠? 동서 명의로 돌리기 전에요. 제가 그냥 제 발로 나가드릴게요. 그 집에서도 이 집구석에서도요. 그러자 남편 혼자 당황해서 급히 손을 내밀더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잠깐만 진정하고. 흥분한 것 같아 보여? 나 지금 누구보다 침착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보. 그만해. 그만하자고? 당신은 이 지경까지 와서 양심이 없는 거야? 내 입에서 결국 이 말이 안 나오게 하고 싶었으면 그따구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당신은 중간에서 뭐 하고 있었어? 어머님, 여태까지 저희가 입 꾹 닫고 있어서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신혼집 팔았어요. 지연아, 그만하라니까. 지금 그만해서 뭐해요? 이미 다 뱉었는데. 그리고 제가 뭐 말린다고 그만둘 사람이에요? 제가 하도 오냐오냐 시모 말 잘 듣고 현모양처처럼 살아줬더니 이 인간이 제 원래 성격을 다 잊었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의 얼굴이 싹 굳더라고요. 뭐라고? 팔았다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아니에요. 어머님의 그 잘난 자랑거리 큰아들이요. 투자한다고 친구 말만 믿고 전 재산 날렸잖아요. 그거 메꾸려고 집까지 팔아먹었어요. 지연아, 제발 그만하자. 지금 너까지 여기서 이럴 필요 없잖아.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당신 싹 잊었나 본데 나 이런 거 절대 참는 사람 아니야. 어머님이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으니까 나라도 알려드려야지. 자랑스러운 큰아들이 지엄마 영영 속여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맏며느리로서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 집 지금 없어요. 이미 우리 손 떠난 지 오래요. 동서한테 명의 넘기느니 뭐니 협박하셔도 돌릴 명의가 없다고요. 여러분도 황당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한 석 달 전쯤으로요. 그 무렵 남편이 이상했어요. 평소에도 쓸데없는 말은 잘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전화를 몰래 받거나 괜히 저 몰래 웃거나 뭔가 자꾸 수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져 있는 거예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그때 직감이 딱 왔어요. 아, 뭔가 터졌구나. 왜 그래? 당신 회사에서 사고 쳤어?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입술만 달달 떨더니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나 큰일 났어. 어떡하지? 큰일이라니 무슨 큰일?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였나 봐. 남편 말로는요. 회사 거래처에서 알게 된 지인이 있었대요. 술자리에서도 형님, 나 이거 투자해서 2배 벌었어요. 진짜 꿀이에요. 그딴 말 늘어놓던 사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덥석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 얼마나 넣었는데? 그게 적금 있잖아. 우리 결혼하고 모은 거 그거 넣은 건데 한 3억?
아니 정확히는 2억 9천이었는데 뭐 거의 3억인가? 뭐라고? 3억? 당신 미쳤어? 말 좀 똑바로 해봐. 근데 그게 처음엔 진짜 잘 되는 줄 알았어. 처음에 딱 수익 들어왔다니까. 그때 내가 캡처도 했어. 보여줄까? 아니 지금은 없어. 폰 바꾸면서 날아갔는데 진짜 있었어. 당신 지금 나랑 말장난해? 진짜 어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은 적금을 다 날린 거라고? 아이 근데 여보 그게 있잖아. 대출도 좀 받았어. 대출? 무슨 대출? 집담보로 2억.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전 평생 그런 뉴스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속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 사람들 중 하나가 제 남편이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그게 말이 돼? 그때는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회사 선배도 했고 후배도 했고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다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이 인간은요, 3억을 날린 것도 모자라 집 담보로 2억을 더 빌려서 도박을 하면서 뭐가 바보 같은 짓인지 파악이 안 됐나 봐요. 합치면 5억이에요. 그 순간에는 분노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내 남편이라니. 그때 전 진심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굳혔죠.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랑 살 자격이 없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요. 그걸 꺼내서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제 끝내자.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겠어.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미쳤었어.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래 정신이 나갔겠지. 안 나갔으면 이런 짓을 왜 해. 그랬더니 진짜 무릎을 꿇고 울더라고요. 바닥에 엎드려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오열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요.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지연아.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봐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5억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 아니 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등신아. 제발.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진짜 이런 등신도 상등신이 없는데 저 붙잡으려고 다 큰 남자가 엉엉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대요. 결국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일단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이변은 없더라고요. 진짜였어요. 대출 2억 이미 집에 묶여 있었어요. 제가 만약 이혼 안 하고 같이 빚을 갚으려고 해도 이자만 매달 제 월급의 절반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렸어요. 집을 팔기로요. 그래도 그럼 적어도 빚은 안 지니까요. 그렇게 집을 내놨고 생각보다 금방 팔렸어요. 대출 갚고 나니까 손에 남은 돈은 얼마 안 됐죠. 결국 그걸로 근처에 허름한 아파트 전세로 옮겼어요. 집이 작고 낡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남은 돈으로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남편도 이혼 안 하려고 뭐라도 할 기세였고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시모가 해준 집이었잖아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었으니 시모가 그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겠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우리 손에 없다는 걸 뭐라고 설명해요. 결국 남편이 이건 비밀에 붙이자면서 입을 꾹 닫았죠. 그러니 시모는 그거 모르고 저한테 그거 무기 삼아 휘두른 거고요. 모자가 쌍으로 진짜 가관입니다. 결국 제가 시모 칠순날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건데 시모는 제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가 봐요. 도통 믿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막 비우더라고요. 네가 상황 모면하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그 집 소리를 몇 번을 봤는데. 그럼 확인해 보세요. 전 거짓말 안 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모가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더라고요. 말은 세게 하면서도 어쩐지 불안한 사람처럼 눈동자가 자꾸 흔들렸죠.
아마 본인도 어딘가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지는 거잖아요. 계속 며느리 위에 서 있고 싶어 하던 사람이 그 며느리한테 허를 찔린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웃으면서 넘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들 하라 하고 그냥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당연히 음식점 계산도 안 했어요. 잘난 노무사 며느리가 해주겠죠, 뭐. 그런데 제가 집에 도착해서 문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소리도 시끄럽게, 진동도 요란하게. 시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시간상 이제 받겠구나 할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 지금쯤 등기부 떼봤을 거예요. 서류 보고 급히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 전화를 한 건 아닐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자기 잘못은 세상이 끝나도 안 하실 뿐이니까요.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그 전화를 받으면 제가 또 그 얼굴을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거절 버튼 탁 하고 눌렀죠. 그리고 시동생이랑 동서한테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은 뭐 가운데 껴서 새우등 터지는 중이겠지만 지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쩔 건데요. 원래도 미운 놈들이었는데 저를 어떻게 회유하려고요. 제 열만 뻗치죠. 얘네 전화도 거절 눌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 사람 이름 뜨자마자 한숨이 나왔어요. 전화를 안 받아도 뭐라 말할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쌓였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 인간들이 언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다고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제가 이 가족이랑 연 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쉬운가 보죠. 그 마음도 참 밉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할 말 다 해서 더 얘기할 생각이 없었으니 걸려오는 모든 연락은 다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진짜 별꼴을 다 봤어요. 시모가 제 연락을 끝까지 못 받으니까 결국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현관문이 갑자기 쿵쿵쿵 울리길래 순간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다니까요.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부수겠다는 기세였어요. 지연아, 지연아, 문 좀 열어. 밖에서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데 아유 진짜 이런 꼴을 제가 왜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안 열어주고 조용히 있으려 했어요. 근데 점점 소리가 커지니까 이웃들이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동네 창피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죠. 어머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차라리 관리실에서 방송을 해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몇 동 몇 호 사는 우리 며느리 문 좀 열어다오 하시면 동네 사람들 다 깨우고 어머님 소원대로 저 창피 받겠네요. 그렇게 빈정 섞어서 말했는데도 시모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대로 무릎을 턱 꿇고는 지연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몰랐어. 우리 집 장남이 그런 바보 짓을 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보다. 그런 바보 짓을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말을 하는데 울음이 섞여서 말인지 흐느낌인지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솔직히 좀 웃겼어요. 이 사람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앞에서 봉투 던지고 욕지거리를 쏟아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상황 아쉬워지니까 두 손 비비며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게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빨리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또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묘하게 통쾌하더라고요. 시모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진짜 몰랐어. 걔가 원래 그런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잖아. 그래서 내가 방심했다. 내가 그 집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가 나한테 책 잡힌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비는 이유도 미안해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쑥맥에
이미 나이 다 먹고 결혼 경험도 있는 큰 아들을 중고로 내놓아봤자 하자 있는 여자가 죽어갈 것 같고 뭘 해도 저만큼은 못할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요. 지연아, 너는 그래도 괜찮잖아. 네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니. 근데 우리 정규는 그 애는 안 돼. 그 애는 네가 붙잡아줘야 살아. 그 말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울던 시모가 머리를 숙인 채로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는데 안타깝지도 않더라고요. 상황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에 붙으려는 게 참 구차하고 없어 보여서요. 동서는 좋은 직업에 돈 잘 벌고 손자까지 낳아줬지만 시모 입장에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동서는 예의 지켜 말하는 것 같아도 늘 자기 주장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시모라도 그 앞에서는 길을 못 폈을걸요? 결국 이 집구석에서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아요. 막 대하다가 뒤늦게야 그 사랑을 깨닫고 시모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잘 대해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저라는 사람을 아래로 보고 하대하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었던 거죠. 자기가 직접 그 바닥을 치고 나서야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이런 등신호구 같은 큰 아들 주워다가 데리고 살아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아주 큰 코 다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저는 남편이랑 이혼을 안 했어요. 이건 제가 용서를 했다기보다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계산하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혼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위자료요? 남편이 가진 게 있어야 위자료를 받죠. 그 인간은 이미 다 날려먹었잖아요. 적금, 예금, 심지어 어머님이 사주신 신혼집까지 팔아서 빚 갚느라 쓴 마당인데요. 재산 분할은커녕 제가 이혼을 하면 받을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라는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작아잖아요. 신혼집 팔고 남은 돈으로 산 진짜 딱 알뜰하게 맞춘 아파트예요. 제가 이혼하고 나간다고 해도 혼자서는 구하기 힘든 집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속 시원하다는 거 말고는 이혼해도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억울한데 제가 왜 거기서 더 큰 손해를 보겠어요. 굳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마음을 정리했죠.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누가 잘못했느냐보다 이걸로 내가 얼마나 잃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혼한 뒤엔 월세 살며 출퇴근길에 고생할 제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차라리 이 집구석 지금 저한테 쩔쩔매고 있으니 이 기회에 내가 통제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계산 속이었던 겁니다. 남편도 시모도 이젠 제 손 안에서 놀고 있는데 굳이 그걸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눈빛부터 달라졌달까. 예전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제는 제가 입만 열면 바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중요한 일 있을 땐 꼭 물어보죠. 여보, 이번에 회사에서 회식 있다는데 늦게 들어가도 돼? 늦게 들어와도 되는데 술은 적당히 마셔. 알았어. 그럼 10시 전에 들어올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별거 아닌 일에도 제 눈치를 본다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상의하고 시모나 시동생 내외 문제는 절대 끼어들지 않기로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당신 말대로 할게. 이번엔 진짜 약속이야. 내가 다시는 혼자 결정 안 할게. 그래, 그 약속 어기면 그땐 진짜 끝이야. 바로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알아요. 자기 목줄이 어디에 있는지.
게다가 시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집 팔린 사실 알고 난 뒤부터 진짜 사람이 변했어요. 그전엔 제 전화를 받아주는 것도 생색이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먼저 연락 와요. 지연아, 잘 지내지? 이번 명절엔 그냥 쉬어라.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됐다니까. 그냥 푹 쉬어. 나도 이제는 혼자 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세상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안부 전화 안 하면 삐지고 명절에 반찬 하나 덜 가져가도 눈치 주던 사람이 이제는 저한테 눈치 보며 말투까지 조심하니까요. 요즘은 먼저 문자를 보내세요. 지연아, 요즘 바쁘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전화 못 받았지. 그냥 안부 인사하려고. 제가 답을 안 해도 또 보내요.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죠. 이제는 완전히 관계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며느리니까 해야지였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님 괜찮으세요? 하는 지경이라니까요. 웃기죠.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뻔하죠. 제가 큰아들 버릴까 봐. 그럼 본인 노년에 짐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불안이 너무 투명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음날 느지막이 답장을 보낸답니다. 네, 어머님 잘 지내세요. 그 한 줄이면 충분하죠.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짧은 답 하나에 그 사람은 또 제 눈치를 보겠죠. 그게 제 복수예요. 조용한 복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는 거. 이젠 제가 복수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 집의 주도권은 이미 제 손에 있으니까요. 하여간에 사람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볼 뻔해야 뭐가 맞는 건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주 뼈저리게 봤어요. 세상 일이란 게 참 우스워요.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너무 쉽게 잊고 살더라고요. 매일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늘 거기 있을 거라 착각하죠. 손에 쥔 게 얼마나 단단한 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잃기 전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있어 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영원한 공기 같은 관계가 어딨겠어요? 그게 사라질까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고 후회하나 봐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 깨달음이 꼭 뒤늦게 찾아오는 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데 늘 그걸 깨닫는 타이밍은 너무 늦더라고요. 시모도 그랬어요. 정작 떡줄 동서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동서랑 저랑 비교하다가 이 꼴이 난 거잖아요. 저도 행여나 나이 들어서 시모처럼 남에게 내 것처럼 느끼는 일 없게 괜히 사람 비교하지 않게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스스로를 단속하며 살아야겠어요. 그게 시모가 저에게 준 유일한 가르침인 것 같네요. 제 경험을 함께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항상 무탈하시길 바랄게요.